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다 대학에 입학시키고 인생에서 오랜만에 저 스스로를 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10대, 20대 때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30대부터 40대 후반까지는 제가 이룬 제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3, 40대 때는 정말 돌이켜보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아요. 매일 하루하루 깨야 하는 도전 과제들을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해내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그 시간들 중에도 제 남편, 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들도 분명 존재했지만요. 그래도 꽤 오랜만에 돌아온 저만을 위한 시간들이 정말 눈물겹게 소중하고 반갑기는 하네요. 몇십 년간 누군가를 케어해주는 게 제 몸에 배어있다 보니 요새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적응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 와중에도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이 사연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시댁에 한 번이라도 안 되어 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지만요. 만약 있으시다면 결혼을 정말 잘하신 거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 시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어머님께서는 젊은 시절 소위 말하는 철없는 부잣집 막내딸이셨는데 무려 미성년자 때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을 해 남편을 가졌다고 해요. 그 바람에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일찍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아버님과는 깊은 관계가 아닐 때 사고를 치신 거라 금방 안 맞는다는 걸 느끼고 몇 년 못 가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어머님 쪽에서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은 어머님 손에서 자랐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사이가 꽤 안 좋게 헤어지셨던 건지 이혼한 후로는 아예 만나지 않으셨던 모양이었어요. 남편도 아버님 얼굴은 어렴풋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그 뒤로 어머님 집안에서는 어머님을 어떻게든 재혼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 시대 사상으론 아이 딸린 유부녀를 받아들이기엔 편견이 유달리 심했을 때니 잘 되었을 리가 없었겠죠. 게다가 어머님께서 젊은 시절엔 더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었다고 해요. 때문에 재혼 직전까지 갔던 남자에게도 소박을 맞았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힘들게 남편을 키워온 탓에 남편은 어머님에게 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혈연이 서로밖에 없었으니 애틋할 만도 했죠. 양쪽 부모님이 다 계시고 동생도 있는 저에겐 그게 어떤 감정인지 상상도 잘 가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남편이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탓에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께 참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편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코끝이 괜히 찡해지기도 하고 그 편견 심하던 시절 어렸던 시어머니께서 혼자서 그 세상의 모진 시선들을 다 견뎌내며 제 남편을 키워냈을 걸 생각하면 같은 여자로서의 동질감과 연민이 솟아났기 때문이었죠. 어머님을 처음 배웠을 땐 생각보다 소녀 같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남편을 일찍 낳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부모님 또래보다는
한참 어려 보이셨고 체구도 왜소하고 차림새도 또래 중장년층 분들보다 훨씬 트렌디하셨거든요. 아우, 참 말선해 보이네. 우리 아들이 아비 없이 혼자 자라서 그런지 외로움이 참 많아. 네가 곁에서 좋은 반려자가 되어주었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선호 씨나 저나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 시댁이 홀어머니 한 분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참 걱정이 많았어요. 주위에서도 기겁을 했죠. 뭐라고? 시댁 중에 최악이 홀어머니라던데 괜찮겠어? 그냥 시어머니들도 자기 아들 장가만 보냈다면 자식 뺏기는 줄 알고 눈에 불을 켜고 시집살이 시키는데 홀어머니면 더하지. 완전 자기 보물 뺏긴 년 굴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 집에 얹혀 지내시려는 거 아니야? 만나 뵀을 땐 그런 분은 아니실 것 같긴 했는데 역시 모르는 거겠지? 당연하지. 처음부터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이 어딨어? 보통 시댁이라는 게 결혼하고 나면 돌변하더라. 조심해. 너도 홀어머니만큼 제 아들 애틋하게 여기는 족속이 또 없다. 그래,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시어머니가 홀어머니라는 점이 내심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실제로 만나 뵈었을 때 어머님께서 딱히 며느리라고 눈치 주거나 하대하기는커녕 정말 집에 온 손님 대하듯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어머니를 뵐 때마다 아들보다 더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저도 시댁에 가는 길이 기분 좋을 정도였어요. 아, 내가 딸이 없어 봐서 선우한테는 비밀이지만 사실 나는 딸을 꼭 갖고 싶었거든. 근데 사람 일이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 이제라도 예쁜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아. 어머님은 딸 로망이 있었다고 하신 말씀이 진심이셨는지 저를 네일샵에 데리고 가 함께 네일을 받기도 하고 옷 쇼핑에 데려가 이것저것 사주시기도 하는 등 딸과 할 법한 데이트에 저를 많이 데리고 다녀주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으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에게 부담도 눈치도 주지 않고 한턱 시원하게 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말려야 했죠. 어머님, 저희한테 잘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머님 쓰세요. 저희가 어머님 돈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참 좋아요. 아, 우리 며느리가 참 심성도 고와. 선호 너 진짜 네 아내한테 잘해라. 요즘 세상에 이런 애가 없어. 이렇게 싹싹하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마음도 착하고 얼마나 좋니? 정말 우리 현주는 내 딸 같아. 아이, 엄마도 참. 드는 아들 서운하게 매번 이럴 거예요. 우리 엄마 뺏기게 생겼네. 사이가 좋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넌 무슨 질투를 하니? 너도 네 아내 잘난 건 알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니 현주야? 맞아요, 어머님. 나도 내 와이프 잘난 거 아니까 데리고 왔지. 안 그럼 데리고 왔겠어? 그이구 말은 잘해요. 시댁에 간다고 해도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님 세 사람뿐이라 그런지 저희는 참 사이가 좋았어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화기애애해서 저도 말만 듣던 새로운 가족이 생긴 느낌이었죠. 가끔 친정과 트러블이 있을 때면 시댁이 낫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평화가 유지되는 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와 제 남편 앞에
상상도 못했던 존재가 나타났으니까요. 해가 바뀌고 설휴가 왔을 때였어요. 하루는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을 예약해 식사를 하기로 했죠. 네, 엄마. 저희 다 왔어요. 벌써 도착하셨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저희 곧 들어가요. 벌써 오셨대? 서둘러야겠네. 그러게, 룸으로 예약해놔서 다행이다. 그날 저희는 어머님께서 먼저 도착하셨다는 연락에 허겁지겁 예약했던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웬 젊은 부부와 함께 합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순간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의심했었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어머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어요. 왔니? 문이 열리자마자 낯선 부부의 얼굴이 저희 부부에게로 확 쏠리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의 얼굴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한 걸 꾹 참았어요. 제 남편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편 역시 깜짝 놀란 듯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잠깐의 정적 끝에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구예요? 이야기하자면 길구나. 이리들 와서 앉으렴. 손짓하는 어머님의 옆좌석에 앉아 반대편 부부의 얼굴을 마주보는데 그 순간의 기분이랑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군요. 남편과 꼭 닮은 얼굴을 한 남자는 평범한 형제라고 하기에도 너무 얼굴이 닮아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놀랐으니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어머님도 저희의 반응을 예상은 했었는지 남편의 눈치를 유심히 살피다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네 아빠랑 나 사이에 낳은 아들이 너뿐만이 아니었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네 쌍둥이 형, 정훈의 부부야. 쌍둥이 형이요? 저한테 형제가 있었어요, 엄마? 네 아빠랑 돌아선 지는 하도 오래되기도 했고 헤어질 때 워낙 안 좋게 헤어져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네 형 이야기도 일절 안 했었어. 그런데 정호가 날 찾아왔더구나.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혹시나 네가 불편해할까 봐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어.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갑자기 쌍둥이 형이라니. 미리 언급이라도 해주지 그러셨어요. 형도 제 존재는 모르고 있었나요? 나는 알고 있었어, 선호야. 항상 아빠한테 전해 들었거든. 나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너야 엄마 밑에서 커서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난 남들 다 있는 엄마를 못 보러 가게 하는 아빠가 좀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너랑 엄마를 찾아온 거야. 쌍둥이라 해서 닮았을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나랑 닮았구나. 신기하네. 처음에는 경계심을 숨기지 않던 남편도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제 핏줄에게 이유 모를 애틋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정말 이런 건지 떨어져 살았는데도 남편과 아주버님은 닮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곤란할 때 고개를 기울이면서 눈을 굴리는 습관이나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 톡톡 치는 버릇까지 TV 다큐에서만 보던 떨어져 살던 쌍둥이들의 닮은 습관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야 남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지만 남편이나 저는
아주버님의 존재가 있는지도 감히 상상조차 못해본 터라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 보니 못 보고 살았던 세월에 비해 할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의 첫 만남은 나쁘지 않게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어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직업마저도 비슷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주버님도 제 남편의 라이벌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세부적으로 하는 일은 다르긴 하지만 그 많고 많은 직업들 중에 하필 둘 다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점도 신기하더군요. 게다가 형님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대형 로펌의 변호사셨어요. 잘 나가는 아내를 만나 인생이 폈다며 아주버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내 자랑을 하셨죠. 아, 나는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라서 민망하네. 미안해 여보. 아우, 그런 농담하지 마라. 나도 회사 가면 와이프 공무원이라고 얼마나 자랑 많이 하는데. 당신 앞에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그래요.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고 퇴직 후에도 걱정 없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다들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서 참 좋네. 혹시나 누구 하나 벌이가 해결 안 되는 상황이면 곤란하잖아.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어머님은 특히나 감회가 새로워 보이셨어요. 그도 그럴 게 연 끊고 살았던 전 남편에게 보낸 아들이었으니 다시 만날 생각을 못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게 안 믿기시는지 어머님은 즐겁게 말씀을 나누시다가도 한 번씩 두 아들을 번갈아가 보며 눈을 깜빡이셨어요. 저도 그 모습을 지켜보니 괜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형,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야? 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뭐 하는 분이신지 어디 사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실은 아버지는 3달 전쯤 건강이 위독해지셔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찾은 거야. 소식이라도 전해야겠다 싶어서. 나는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서 허무하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성인 되고부터 진작에 너랑 엄마를 찾아서 만나볼걸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 그랬구나. 아니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난 게 어디야. 나는 나한테 형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줘서 고마워. 그래, 사실 그 역할은 부모가 돼서 이혜미가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너를 한 번을 안 들여다봤구나. 이혜미가 잘못했다. 앞으로 우리 세 식구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보자꾸나. 네 엄마, 저랑 이 사람이 앞으로 잘해드릴게요. 아주버님께 소식을 듣고는 저희는 다 같이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모셔진 낙골당에도 함께 가고 교류를 자주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사는 동네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더군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세월을 채우려는 아주버님의 노력 때문인지 예전보다 시댁에 방문하는 비율이 훨씬 늘어나게 됐어요. 전에도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신 게 마음에 걸려 다른 집 부부들에 비하면 시댁에 방문하는 주기가 짧은 편이었는데 아주버님까지 합류하게 되니 거의 2주에 한 번꼴로는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 딱히 저를 크게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 시댁은 시댁인 모양인지 방문하는 일정 자체가 저에게는 스케줄로 느껴져서 방문이 잦아지니 좀 피로가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몇 달이야 남편이 워낙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져서 괜찮았지만
반복이 되니 방문을 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근데 우리 요새 시댁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지 않아? 안 그래도 우린 자주 갔는데. 앞으로는 좀 불필요한 방문은 줄이면 어떨까? 시댁에 가는 약속 때문에 요새 친구들이랑 못 만난 지도 꽤 됐어. 응? 아, 그래.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해. 나 혼자 다녀올게. 아, 그것도 좋긴 한데, 우리 같이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나만 안 가면 어머님 성격에 분명히 또 따로 연락이 올 것 같아서. 그럴 것 같긴 한데, 당신이야 주말에 만날 친구도 있고 하지만, 난 어차피 딱히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재미있고 좋아서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당신은 좀 불편한 거지? 불편하진 않은데 너무 자주 가니까 은근히 피곤해서. 아무리 다들 잘 해주신다고 해도 눈치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가 봐. 시댁 식구들이 싫다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라. 알겠어. 그럼 서서히 줄여보자. 나는 밖에서 형이랑 따로 만나보던지 그렇게 할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남편에게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이대로 계속 아주버님네와 어머님과 자주 보는 게 루틴이 되었다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 미리 싹을 자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제 입장을 잘 이해해줘서 아무런 싸움 없이 평화롭게 이야기가 잘 끝났죠. 하지만 그나마 함께 방문을 줄이면 연락이 따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제 착각이었던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안 간 지 딱 한 달 되던 날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며느라, 잘 지내지? 네, 어머님.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님도 잘 계시죠? 그래, 그래. 그런데 요새 너희 방문이 왜 이리 뜸하니? 네? 아, 일이 조금 바빠서요. 주말에는 추가 업무하고 하루는 피곤해서 쉬고 하다 보니 시간이 그때만큼 안 나네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기면 찾아뵐게요, 어머님. 아니, 무슨 여유가 있을 때와. 원래 바빠도 시간 쪼개서 만나는 게 가족 아니야? 정원의 부부는 아직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들르는데. 너도 알겠지만 네 동서가 변호사잖니? 뭐 너도 나름대로 일이 바쁘니 그런 거겠지만 바빠도 그 애가 더 바쁘지. 공무원인 네가 더 바쁘겠어? 자꾸 이러면 나도 사람인지라 좀 서운하다. 정원에 나타나기 전엔 우리 사이 참 좋았는데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잖니.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형님과 아주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면서도 왜 내심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았었는지. 가족이라곤 저와 남편, 시어머니밖에 없던 세상에 새로운 자식이 끼어드는 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 최근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긴가민가했던 사실까지 확연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긴 했지만 설명하기 힘든 묘한 분위기로 형님을 더 치켜 세워주고 마음에 들어한다는 듯한 느낌을 주시곤 했어요. 당사자가 아니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은근한 부분이라 저 스스로도 헷갈려서 남편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저를 피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머님, 물론 변호사인 형님도 바쁘시겠지만 제 입장에선 저도 일이 바쁜 게 맞고요. 시간을 쪼개서 찾아뵙기엔
체력이 요새 좀 안 좋아져서요. 이런 컨디션으로 어머님을 뵈러 간다고 해도 어머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요. 컨디션 좋을 때 찾아뵙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알겠어. 나도 뭐 피곤하다는데 무리해서 보러 오라는 소린 아니었다. 그냥 나는 조금 서운하니까 알아달란 말이었지. 정원에 부부 있다고 네가 나한테 좀 소홀해진 것 같아서. 너도 알잖니? 내가 너를 딸처럼 예뻐했다는 거. 아무리 정원애가 나한테 애틋한 자식들이라곤 해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정이 있는데 효도라는 게 그렇게 자식이 많다고 반반 나눠서 부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효도인 거야. 효도할 자식이 하나 더 생겼다고 부모 돌보는 걸 그렇게 확 줄여서야 되겠니? 정원의 부부도 요즘 너희 뜸해졌다고 아쉬워하더라. 조만간 시간 내서 올 수 있으면 정원애랑 시간 맞춰서 오렴. 맛있는 요리 해줄 테니. 예전엔 제 앞에서 효도의 효자도 꺼내기 조심스러워 하시던 분이 갑자기 당당하게 효도를 운운하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님께서 태도가 달라지신 건 아주버님네 영향이 큰 것 같았어요. 그동안 못 뵙고 살아왔던 만큼 효도하겠다는 걸 늘 강조하셨는데 그때마다 형님까지 묶어서 효도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그러면 좀 싫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런 제 성향을 알아서인지 아주버님이 나타나긴 전엔 어머님께서도 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안 간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이리 뜸하냐는 소리는 하지도 않으실 뿐이었죠. 잊지 않고 자주 방문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던 분이라 더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던 분이었는데 아주버님께서 무슨 효도를 대체 얼마나 잘 하고 계신 건지는 몰라도 다른 전형적인 시부모님과 다를 바 없이 변해가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저 역시 어머님 말씀대로 그동안 쌓아온 좋은 관계, 좋은 감정이 남아있어서 어머님이 그렇게 마냥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저 변해버린 태도가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정도였죠. 어머님 입장에선 저희가 변했다고 느끼실 수 있겠다 생각하니 그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어머님. 바쁜 거 정리하고 조만간 남편이랑 시간 맞춰서 찾아뵐게요. 웬만하면 겨우 늘려놓은 시댁 가는 주기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한번 방문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길래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어머님 댁에 방문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어머님께서는 정원에도 이때 온다며 설레발을 잔뜩 치셨던지라 왜인지 당연하게 아주버님네가 먼저 와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 아주버님네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주버님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저녁에 나올 거야. 걔넨 자주 오는 대신 저녁에만 잠깐 들렀다 가더라. 아, 그래요? 우리 청호가 어린 시절부터 쭉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못 먹고 자랐잖니. 그래서 내가 요리를 해주면 그렇게나 좋아하더라고. 평일에도 저녁 때쯤 와서는 맨날 집밥을 해달라고 하더라. 역시 괜히 엄마 손맛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니라나 뭐라나. 게다가 걔 와이프도 변호사라 일이 바빠서 살림을 거의 못한다더라.
둘이 있으면 맨날 배달 음식이나 외식, 아니면 라면이래. 내가 그 꼴을 볼 수 있겠니? 그럴 바엔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으라고 했지. 아, 그래서 자주 오시는 거예요? 응? 아, 아니. 그래서 자주 온다기보단 밥은 내가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고, 걔네는 나 보러 오는 거지. 어머님은 놀라서 둘러대셨지만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나쁘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금방 털어내버렸죠. 저나 제 남편 상식엔 시댁에 방문할 거면 낮부터 와서 쭉 시간을 보내다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게 어머님을 뵙는 루틴이었거든요. 저녁쯤에 와서 저녁밥 먹고 헤어진다 치면 식사 후 잠깐 티타임을 가진다 해도 길어봐야 4시간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고작 그 시간 보겠다고 어머님께 저녁상을 매번 차리게 하는 건 안 찾아뵙는 것보다 더 고생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다고 하시는 일인 것 같으니 그것도 넘겼죠. 그래서 평소처럼 어머님과 카페도 가고 산책도 하며 시간을 보낸 후 저녁이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우리 큰아들 왔니? 아주버님께 현관 비밀번호까지 공유한 건지 갑자기 들이닥치듯 들어오신 아주버님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얼떨결에 일어나 인사를 하는데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형님은요? 아, 와이프는 오늘 일이 바빠서 못 왔고 나만 왔어요. 근데 엄마, 음식 냄새가 안 나네요. 아직 저녁 안 했어? 나 배고프니까 도착하기 전에 좀 차려달라니까. 아유, 내가 할 거였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지. 근데 얘들이 괜히 나 밥하지 말고 나가서 먹자잖아.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아, 외식 지겨운데. 엄마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은데. 근처에 맛있는 횟집이 있어서 예약해놨어요.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애도 아니고 집밥 타령하는 아주버님의 모습이 가관이더라고요. 표정이 굳어지려는 걸 애써 풀고 타이르니 아주버님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따라 나섰어요. 식사를 하며 어색했던 분위기가 좀 풀어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엄마, 혹시 내 와이프 애 가지면 우리 집에서 애 좀 봐줄 수 있어요? 모시고 살게. 뭐야, 형? 형수님 임신하셨어? 저는 당연히 어머님이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께선 평생을 혼자 남편도 없이 아들을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셔서 저희에게도 혹시나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 부부는 많이 못 도와줄 것 같다고 못을 박으셨거든요. 저야 처음부터 시댁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어서 별 상관 없었어요. 시댁에서 육아를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 당연하다는 듯 질문하는 아주버님의 태도도 당황스러운데 더 당황스러운 건 어머님의 대답이었어요. 아유, 그래? 그럼 내가 봐줘야지 어떡하니? 그죠? 내가 웬만하면 일 그만두라고 하겠는데 마누라가 변호사니까 그만두란 소리를 못하겠네. 벌어도 우리 마누라가 더 버니까. 우리 마누라는 평생 일을 해야 돼. 그러려면 애만 후딱 낳고 빨리 복귀할 수 있게 엄마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알겠다. 엄마, 애 보는 건 이자에 해방됐는데 절대 싫으시다고 하셨었잖아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 하자 어머님이 울 듯 말 듯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니? 도움받을 곳이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얘 말 맞다나. 며느리가 변호사니 일을 관두게 하기도 아깝고. 아니, 무슨 직업 봐가면서 애 봐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형, 엄마가 어릴 때 아빠도 없이 나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잖아. 엄마 나 성인 되자마자 이제 해방이라고 엄청 좋아하셨어. 아기 보는 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형수님 친정 쪽에 도움을 받거나 베이비시터를 써도 되잖아. 장모님한테 맡기면 너무 눈치가 보이잖아. 마누라 일하느라 바빠서 내가 애 픽업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불편해서 어떡하라고. 가뜩이나 나 엄마 없이 자랐다고. 그쪽에서 자기 딸 아까운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엄청 싫어하는데. 그리고 베이비시터들은 요새 애들 학대한다고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맡겨. 그래, 걱정 마라. 한 번 해봤는데 두 번을 못하겠니. 그리고 이번엔 완전히 나 혼자도 아니고. 애들 일할 동안만 봐주고 나는 퇴근하면 되니까 괜찮아.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어머님 낯빛은 잿빛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몇 번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니 알겠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엄마 없이 자란 것에 대한 한을 어머님께 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그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쩔쩔 매고 계신 것 같았고요. 아주버님은 저녁만 먹고 또 집안일을 해야 한다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자주 방문한다더니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밥만 먹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남편도 저랑 생각이 같은 것 같았어요. 엄마, 애 봐주기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마음 쓰여서 거절을 안 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육아하면 골병 드는데 엄마 나이에 애 보면 손목 허리 다 나갈까봐 걱정돼요. 그래도 애가 장인장모 눈치 보게 어떻게 만드니? 나 없이 자라서 결혼할 때 반대도 심하게 당했다던데. 이제 와서라도 내가 애미 노릇을 해줘야지. 어머님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어머님을 말렸지만 어머님은 저희 말은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형님은 아들을 출산하셨고 어머님은 정말로 형님네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대리 육아를 시작하신 지 2년쯤 지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셨죠.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보려니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 손목이 저릿저릿하니 애를 안아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게 엄마는 무리하지 말라니까. 지금이라도 시터 구하라고 제가 대신 말해줘요. 그러지 마라. 괜히 그랬다가 싸움 날라. 아니, 엄마 아빠 이혼해서 엄마 없이 자란 게 엄마만의 잘못이에요? 아빠도 잘못 있는데 왜 형은 엄마한테만 이래요? 네 형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니까. 너희는 그냥 내 하소연이나 들어줘라.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이고 내 딸처럼 여기는 며느리는 너희밖에 없다. 내가 왜 괜히 그렇게 힘들게 애 봐주고 밤엔 하루도 안 얻어자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줄 아니? 아휴, 남의 집이라 생각하니 불편해서 잘 수가 있어야지. 니네 집이라면 모를까. 아무튼 내가 진짜 자식으로 생각하는 건 니네뿐이다. 슬픈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참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좀 예전 같은 마음가짐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어떻게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저희 부부가
어머님께 잘해드리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죠. 예전처럼 자주 찾아뵙고 최대한 어머님 컨디션 맞춰드리고 노력하자. 형님과 아주버님이 나타나기 전과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저희 셋만은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가끔 어머님의 하소연이 듣기 싫을 때도 많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죠. 저희 부부가 아무리 아주버님네 하고 있는 희생을 멈추시라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젊은 시절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도무지 빠져나오질 못했으니까요. 여보, 근데 나 가끔 화가 나. 왜? 아니, 솔직히 막말로 엄마한테 진짜로 잘해드리는 건 나랑 당신이잖아. 근데 엄마 말로는 우리가 최고라고 하면서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는 완전히 받기만 하시면서 형네 부부한테는 희생만 하잖아. 우리가 아기 낳으면 엄마가 봐주시겠어? 어차피 우리가 먼저 부탁하지도 않을 거긴 하지만 형네랑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엄마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나도 아빠 없이 자란 건 마찬가지인데 그 세월을 돌아가신 아빠가 보상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형한테는 못해줘서 안달이야? 따지고 보면 내가 더 불쌍한 거 아니야? 형은 이제라도 엄마가 생겼지만 난 아니니까.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가 나서서 아주버님한테 잘해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늦게라도 부모 역할 하시는 것에 내심 만족하고 계신 걸 수도 있잖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다고 우리한테 못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라도 고맙고 미안한 거 아시니까. 어머님도 고생만 하시는데 마냥 좋아서 하시는 건 아닐 거야. 알겠어. 이해해 볼게. 당신은 정말 속이 깊은 것 같아. 내가 속이 좁은 건가? 아니야. 나도 당신 입장이면 당신처럼 생각했을 거야. 어머님도 어머님 상황이 있으니까 이해해 드리자는 거지. 그렇게 남편을 다독인 것이 무색하게도 어머님은 저희 부부에게 말로는 참 고맙다, 니네밖에 없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아주버님네 편의를 우선으로 하시곤 해서 저희를 꼭 서운하게 만들곤 했죠. 사람이다 보니 저희도 화가 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많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서로를 다독여가며 어머님께 잘해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재산 분할에 관해서 할 말이 있다고 저희를 부르셨어요. 어머님께선 아버지에게 물려받으신 재산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남편은 내심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어머님께 잘해드렸으면 더 잘해드렸고 비교적 어머님을 고생시키는 일이 없었던 데다 키워온 정이 있으니 그래도 저희 쪽에 더 재산을 더 주시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래도 네 형이 우리 집안 장남이니까 재산을 좀 많이 물려주려고 한다. 네? 뭐라고요? 엄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빠 재산은 형이 다 받았는데 엄마 재산도 형한테 간다고요? 전부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집안 장남인데 너보다 적게 줄 수는 없잖니. 아니, 장남은 무슨 장남이에요? 그래봤자 몇 초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형인데. 제가 끼어들 자리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요, 어머님. 그건 정말 이유라고 하기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감정이 격앙되는 것 같아 한마디 거들었는데 어머님께서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납득을 못하겠다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마. 나야 있는 재산 다 쓰면 이제 빈털털이라지만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하고 경제력 있는 애가 첫째 며느리잖니?
저 집에 재산을 줘야 관리도 잘할 거고 뒤탈이 없을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야. 우리 나이에 사람 만나면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 말곤 할 게 없는데 저보다 더한 자랑이 없더구나. 물론 내가 둘째 며느리 너도 많이 예뻐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맡겼을 때 잘 관리해 줄 사람은 첫째인 것 같아서.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변호사면 다 돈 관리를 잘하나요? 저도 공무원이에요. 어머님이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해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아들끼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인지 며느리의 직업까지 운운하며 능력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태도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이 변호사랑 같니? 공시도 붙기 어렵다지만 사법고시는 더하지. 게다가 내 꿈이 변호사, 검사, 법정 일 하는 자식을 갖는 거였는데 첫째 며느리가 그 꿈을 이뤄줬잖니. 그러니까 밀어주는 게 맞지. 원래 집안에 잘난 놈이 하나 있으면 그놈한테 다 투자하는 게 맞는 거야.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이 사람이 잘해드린 건 생각도 안 나세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한테 이러세요? 이러려고 저희한텐 절대 안 해주겠다고 한 손주 육아도 해주신 거예요? 너희한테 미안하게 됐지만 이게 집안을 위한 길이야. 나도 이제 늙었고 남편도 없는데 나 하나 돌봐줄 사람은 필요하지 않겠니? 어머님, 형님네 집은 불편해서 하루도 못 자고 오겠다고 하셨으면서 같이 사시게요? 그거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집도 저쪽이 더 넓고 쾌적하니까 오래 살 거 생각하면 첫째네 사는 게 낫지 않니? 너희도 내가 들어가면 집이 좁게 느껴질 테니까. 안 그러니? 조곤조곤 본인의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노발대발하는 남편을 이끌고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어머님한테 실망한 모양인지 발걸음을 끊다시피 했어요. 저 역시 제 직업을 걸고 넘어진 어머님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지라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고 중재할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어머님께서 아파트 한 채를 아주버님과 형님의 명의로 해주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저희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기분이었어요. 재산을 받고자 잘해드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드린 게 다른데 저쪽 며느리 직업이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저 집에 잘 보이려고 손목 나가도록 손주를 봐주고 재산까지 갖다 바치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서운해진 만큼 마음이 멀어져 어머님께 방문하는 횟수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어요. 어머님도 저희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는지 전처럼 왜 안 찾아오냐고 닥달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나 싶었는데 2년 뒤쯤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의 손엔 커다란 캐리어와 짐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쎄한 기운을 감지했죠. 내 더 이상 쟤네하고는 못 살겠다. 네? 저희는 어머님과 서먹해진 지 오래라 어머님께서 아주버님네 살고 계신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반년 전부터 어머님께서 아주버님네 들어가서 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쟤네들은 해도 너무해. 특히 첫째 며느리. 걔는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그렇지 나를 아주 가정부에 육아 도우미로 본다니까. 매사에 감사한 건 하나도 없고 당연하게만 여기고 내가 더 이상은 그런 취급받고 못 산다.
그 집에 있으니 너랑 선호 생각이 어찌나 많이 나든지.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니네 집에서 사는 게 편하겠어. 오늘부터 나 여기서 지내련다. 저희의 의견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무작정 짐 싸들고 찾아와 여기서 지내겠다고 선포하시는 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되어 화를 내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머님이 저희랑 살기엔 저희 집이 좁다고.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어머님 재워드릴 방이 없어요, 저희는. 아무 방이나 하나 내주면 되잖니. 방 정리는 천천히 하면 되니까 이불 깔고 누울 공간만 있으면 된다. 아니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지내겠다고 하시면 저희도 되게 곤란해요. 그리고 막말로 공무원 며느리한테 빨대 꽂을 게 어딨다고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에 재산도 물려받아 부자된 며느리한테 가서 비위 맞춰드리고 쾌적하고 넓은 집에서 지내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거는 이미 저희는 어머님께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부질없게 만든 건 어머님 아니세요? 효도는 저희한테 다 받으시고 재산은 아주버님네 다 드리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시면 저희가 뭐 반겨드릴 줄 아셨어요? 적어도 어머님께 잘해드린 보람은 있게 서운하진 않게는 해주셨어야죠. 얼른 돌아가세요. 절대 저희 집에서 어머님이 같이 사실 일은 없을 테니까. 뭐? 너 이거 선호랑도 얘기가 된 거야? 선호는 어딨니? 선호야, 내 아들. 선호 씨는 출장 가 있어서 당분간 집에 없어요. 어머님도 주무실 곳 알아서 잘 구해보세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실망은 선호 씨가 더했음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효도는 재산 물려준 집에 가서 받으세요. 그럼 이만 문 닫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닫아버리니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연락 안 하고 지낸 지도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나타나 같이 지내자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선호 씨는 화는커녕 잘했다고 제 어깨를 두드려 주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크게 화를 냈을지도 모른다면서 당신이 그 정도에서 끝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잘하는 자식한테 보상은 못 해줄 망정 서운함이 쌓이게는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님의 그릇된 판단이 평생 효도할 자식 하나를 잃게 만들었네요. 자식한테 대접 못 받는 부모님들은 잘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TV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자극적인 사이다 얘기는 아니지만 살면서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큰 액션을 취해 볼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꾹 참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다 하고 살아야겠어요. 시댁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지 말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소리를 내세요. 바뀌는 건 없을지라도 이 속 시원함이 꽤 오래 가서 화병 나는 것만은 막아주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막대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나쁜 것이 맞지만 이제 며느리들이 나쁜 말, 안 들어도 될 말 들어가며 참고만 사는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잖아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가을에 외동딸을 유학 보내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중학생 때던가요. 물상 시간에 선생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다가 타임머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만약 타임머신이 실제 존재한다면 언제로 가고 싶냐고요. 어떤 아이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으로 가서 실컷 놀고 싶다고 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대학교 입학식 날로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죽어라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하는 고3 시절을 건너뛰고 국영수에서 해방되는 순간으로 가고 싶다는 게 이유였죠. 그 밖에도 아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과거와 미래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어디로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제게는 행복한 미래 따위는 허락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고작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으로 살게 된 데에는 저를 둘러싼 환경 탓이 컸어요. 저희 엄마는 남편 없이 저를 낳아 길렀어요. 지금이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많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제가 유년기를 보내던 시절만 해도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다들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여자가 함부로 몸을 굴려서 그렇게 됐다고 손가락질했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수모를 견디면서 저를 기르셨어요. 그래서 차마 엄마한테 제 아빠에 대해 묻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치 엄마가 기를 쓰고 버텨온 날들을 부정하는 기분이 들어서 말이에요. 엄마는 제가 자라는 동안 아빠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모녀를 버린 아빠에 대한 미움도 여전한 그리움도 엄마한테는 없는 것 같았죠. 그래서 누가 저희 아빠에 대해 물으면 저는 그냥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둘러댔어요. 우리를 버렸건 세상을 떠났건 어쨌거나 제 곁에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미혼모 자녀로 살아온 저는 얼마 전에서야 제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를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럼 저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나셨어요. 엄마는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고 아빠는 군 복무까지 마친 4학년 졸업반이었어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난 두 분은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CC가 되었죠.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엄마를 위해 아빠는 지인들한테 부탁해 엄마의 과외 자리까지 알아봐 주었대요. 그리고는 엄마가 과외를 하러 가는 날마다 아빠가 차로 엄마를 데려다 주곤 했죠. 학생이 학교에 승용차를 끌고 다닐 정도로 아빠는 꽤 잘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살던 엄마는 아빠를 만나고서야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해볼 수 있었대요. 음악 다방도 가보고 연극도 보러 가고 경양식집에서 칼질도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설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빠랑 사귀는 동안 하루하루를 동화속 왕자님을 만난 기분으로 살았어.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은 게 겁이 날 정도였으니까.
모르긴 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두 분의 행복한 시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아빠가 졸업을 앞두고 미국 유학이 결정됐거든요. 당연히 아빠는 엄마와 결혼을 하고 함께 유학길에 오르려고 하셨죠. 하지만 딱 들어봐도 양쪽 집안 간의 차이가 극명한데 제 친가에서 저희 엄마를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침 엄마가 저를 임신하는 바람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으셨다나 봐요. 대신 엄마가 출산을 할 때까지는 시댁에서 지내라고 하셨다더군요. 결국 아빠는 먼저 유학길에 오르고 엄마는 시댁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말이 시집살이지 워낙 잘 사는 집이라서 집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먹는 것도 풍족해서 친척집에 얹혀 살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생활이 편했다고 하더군요. 학교에 강의를 들으러 갈 때도 기사 아저씨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고 강의를 마치면 알아서 데리러 오시곤 했대요. 비록 저희 친가에서 엄마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긴 했어도 자신들이 할 도리는 다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엄마를 데리고 살았던 엄마 친척 내외가 집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돈 많은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다고 하자 한몫 뜯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마치 빚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돈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중간에서 엄마 입장이 곤란해진 건 당연했어요. 아직 식은 안 올렸지만 그래도 이 집 아들 애까지 뵌 마당이니 사돈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우리도 뭔가 손에 쥐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미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경희 얘가 부모가 없어요. 그동안 부모도 없는 애를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그 찰난 명문대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부잣집 자식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집을 나간다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뭐 크게는 안 바랍니다. 작은 점포 하나 낼 돈만 해주시면 더는 이 집에 찾아올 일은 없을 겁니다. 고모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저 그냥 키워주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빠가 남겨주신 논이랑 밭까지 다 고모부 드렸는데 이제 와서 키워준 돈을 달라뇨. 그리고 그걸 왜 이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경희 너 조용히 안 해.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끼어들어? 고모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여보, 우리 하던 얘기 계속해요. 원래가 돈 욕심 많고 뻔뻔한 분들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못나게 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터라.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결국 저희 친가에선 엄마의 고모 내외가 진빚을 갚아주는 선에서 타협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없는 마당에 시부모한테 못 볼 꼴을 보인 엄마는 그 집에 있는 게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대요. 시부모님들이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다는 걸 엄마가 왜 몰랐겠어요. 주인이 그러니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들 저희 엄마를 벌레 보듯 했다더군요. 다 들리는데도 지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저희 엄마 흉을 보는 건 일상 다반사였고요. 그러니 사내 진미가 눈앞에 있어도 쉽게 젓가락을 댈 수 없었죠. 어느덧 배가 불러오자 엄마는 그나마 다니던 학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도 안 한 학생이 애를 뱄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죠.
요즘은 임신한 채 학교에 다니는 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건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생활한 엄마는 드디어 저를 출산하셨어요. 출산은 저희 할아버지가 소유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하셨어요. 밖으로 말이 새나가는 걸 막으려고 엄마가 이 병원 이사장 며느리라는 건 비밀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를 받아준 산부인과 선생님 뿐이었어요. 사족을 붙이자면 그때 저를 받아주신 선생님이 지금은 그 병원 원장님이 되셨어요. 아무튼 엄마는 출산을 하면 아빠가 있는 미국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들이 아닌 딸을 낳자 저희 할머니가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셨거든요. 애는 무사하다고 하니 걱정 말아라. 그리고 몸 추스르는 대로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거라. 살 곳은 미리 마련해뒀으니 거기 가서 찍소리 말고 살아. 혹여라도 내 아들 앞에 얼쩡거리다 걸리면 그땐 너도 네 딸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 알아서 하고. 애는 우리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 또한 걱정 말아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더러 애만 두고 나가란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니?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다르다고 하잖니. 네가 나중에 땀만 먹고 내 아들 발목 잡을지 어떻게 알아? 네 딸이라도 인질로 잡고 있어야 네가 허튼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죽어도 내 딸이랑 같이 살 거예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아들 꼭 낳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이랑 상중 씨 있는 미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님. 얘가 정말 웃기는 애네? 아니, 설마 우리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니? 그 머리로 명문대까지 들어간 게 신기하다, 얘. 내 아들 무탈하게 미국 보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서 널 받아들이기는 했다만 우린 애초에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생각이 없었어. 첩이면 몰라도 네가 아들이라도 낳았다면 본처는 못 시켜줘도 첩노릇은 하게 해줬겠지만 그마저도 안 됐잖니? 우리처럼 손귀한 집안에 필요한 건 딸이 아니라 아들이다. 볼 거 없는 널 받아들인 것도 혹시나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줄까 해서 그랬던 건데 그마저도 안 됐으니 어쩌겠니? 네가 네 발로 나가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나갈 때 나가더라도 애는 두고 가라. 딸 하나 낳아주고 네 고모 빚에 네 살집까지 챙겼으니 너한테도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이쯤에서 떨어져 나가. 길게 끌어봐야 험한 꼴만 당할 테니까. 결국 엄마는 본가에서 쫓겨났고 엄마와 저는 친할머니가 마련해준 집에서 단 둘이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머니가 저를 순순히 내줬냐고요? 처음엔 친할머니가 절대 저를 못 내준다고 하셨었는데 엄마가 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든 아빠한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가능하게 된 거였어요. 남편도 잃었는데 자식마저 뺏길 수 없었던 엄마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저를 데려오면서 엄마는 많은 걸 잃어야 했어요. 이제 갓 20을 넘긴 여자가 남편도 없이 애를 키우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시댁에서 해준 집에 툭 하면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 저희 모녀를 감시하는 통에 엄마는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야반도주를 하듯 지방 대도시로 도망을 쳤어요. 나무는 숲에 숨기라는 말처럼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야
오히려 들키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엄마가 저를 키우려면 일자리가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대도시가 일자리 구하기에도 쉬울 것 같다는 계산도 있었어요. 집을 판 돈 중 대부분은 은행에 넣어두고 우리 모녀가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전셋집을 구해 들어갔는데 다행히 주인 할머니가 좋은 분이라서 우리 모녀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 엄마는 시댁 눈을 피하기 위해 친척들과도 연락을 끊었고 몇 안 되는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터라 주인 할머니의 도움은 가뭄에 내린 단비 같았어요.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통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주인 할머니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앞서 보내고 아들, 딸도 다 시집 장가가서 적적하던 차에 오히려 잘 됐다고 하셨죠. 절간처럼 조용하던 집에 애 우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다나요? 아이고야, 아가 알을 낳았네. 이래가 혼자 키울 수 있겠나? 사정이 어찌 되는가는 몰라도 여자 혼자 아 키우기 쉽지 않을 낀데 우야면 좋노? 힘들어도 어떻게든 살아내야죠. 비록 제 인생은 이 모양이라도 내 딸만큼은 안 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키워낼 겁니다. 그래, 살아보면 살아지는 게 또 인생이니까네. 용기 잃지 말고 함 살아봐라. 내 도와줄구마. 할머니는 95세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저를 손녀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엄마가 일을 나가면 대신 저를 봐주셨기 때문에 어릴 때는 저는 주인 할머니가 제 진짜 할머니인 줄 알고 자랐을 정도였죠. 엄마는 그 집에 살면서 중고등학생 과외도 하고 이후엔 동사무소에 취직해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월급은 얼마 안 돼도 다른 직장들에 비해 퇴근 시간이 빨라서 택한 직장이었죠. 무엇보다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장이었다는 것도 한몫했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종은 아니지만 적어도 은행 대출은 잘 나오는 직업이었으니까요. 안 그래도 미혼모라는 꼬리표까지 붙은 마당에 철밥통이라 불리던 든든한 직장은 비빌 언덕 하나 없던 엄마 인생에 큰 바람막이가 돼주었어요. 하지만 어린 저를 둘러싼 세상에서는 엄마의 직업이 아무런 방어를 해주지 못했어요. 어떻게들 알았는지 제가 미혼모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된 친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저랑 못 놀게 했거든요. 분명 엊그제까지도 친하게 놀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제게 절교 선언을 한 거예요. 니랑은 인자 못 논다. 엄마가 니랑은 놀지 말라 카더라. 처음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싶어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조그만 게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애가 그란데 니 엄마가 남의 남자 뺐스타 카더라. 그래 널 낳았다 카던데 내한테 따져도 소용없다. 우리 반 애들 다 안다. 다들 니랑 안 논다 카더라. 내가 말했다 하면 안 된대. 비밀 꼭 지키래. 어린 마음에 가슴이 휑하게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로 차가운 바닷바람이 휑휑 지나가는 것 같았죠. 집에 온 저는 주인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벼락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데? 누가 그딴 소리 씨부리 쌌노? 아니다. 네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다. 옆에 애들이 아주 미치는갑다. 어데 애한테 그런 소리를 했었노? 인나라 가자. 어떤 년이 그런 소리를 했었는지 내가 가서 주디를 콱 찢어 놓으라니까. 버뜩 인나라.
저는 주인 할머니 손을 잡고 친구네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마치 당신이 모욕을 당한 것처럼 엄청 화를 내시며 친구 엄마를 혼내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빠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어서 당장 못 오는 것뿐이라고 큰 소리를 치시곤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알리라고 호통치셨어요. 저는 그동안 몰랐던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주인 할머니 말대로 아빠가 미국에 있다면 언젠가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엄마가 주인 할머니한테는 모든 사정을 다 밝힌 터라서 주인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을 리 없었기에 더욱 믿음이 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전화는 있을 텐데도 아빠한테는 전화 한 통 없었죠. 학년이 올라가고 저도 머리가 좀 크고 나니 그날 주인 할머니의 말이 저를 위해 지어낸 말일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내심 엄마도 부산 생활을 접고 함께 서울로 올라가기를 바랐지만 당시에 엄마가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제 욕심만 채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말조차 꺼내지 못했죠. 그렇게 혼자 서울로 올라간 저는 마치 젖먹이가 엄마와 떨어져 분리불안을 겪는 것처럼 한동안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어요.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친구는 그런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모처럼 집을 나와 살게 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룸메이트와 저는 반대 상황이 되었어요. 친구는 서울 생활이 자기랑 안 맞는다며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그립다고 투정을 하는 반면 저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놀거리가 많은 서울 생활에 적응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소개팅에서 만난 경영학과 학생이랑 사귀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구름 속을 걷는 것처럼 신이 났어요. 그때 만난 남학생이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과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대학 CC였어요. 다른 게 있다면 우리 부부는 동갑이라는 거였죠. 남편도 저도 서로가 첫 이성이라서 모든 첫 경험 상대가 서로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함께 보낸 뒤 남편이 군 입대를 할 시기가 되었어요. 나도 이제 군부대로 면회를 다니며 남자친구의 제대만 오매불망 기다리게 됐구나 했는데 글쎄 제 남편이 신체검사 등급이 낮아서 공익근무요원이 됐지 뭐예요. 한 달간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궁에서 수문장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수문장 일을 공익요원이 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공익근무요원이 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키가 커서 그런지 수문장 교대식 때 유독 눈에 띄곤 했어요. 여자 관광객들이 곁에 다가가 사진을 찍곤 했는데 괜히 샘이 날 정도로 늠름하고 멋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서울에 올라가 수문장 교대식을 함께 보시고는 제 남편을 콕 찍어 제일 멋지다고 하셨을 정도였죠. 물론 그때는 그 사람이랑 제가 사귀는 사이인 줄은 모르셨기 때문에 마냥 좋게 보이셨을 테지만요. 제가 CC라는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된 건 우리가 사귄 지 2년이 다 되던 때였어요. 저를 통해 그때 그 수문장이 제 남자친구라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엄청 반대를 하셨죠. 그때 처음 엄마를 통해 아빠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세한 건 아니고 엄마랑 아빠도 CC였다는 정도만요.
엄마가 날 연애까지 참견할 생각은 없지만 딱 연애까지만 해. 남녀 사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너무 깊은 관계는 맺지 말라는 얘기야. 처녀 몸으로 널 낳은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내 딸만큼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마음 이해하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걸요. 하지만 지레 겁부터 먹고 남편과 제 사이를 떼어놓으려 하는 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남편은 아빠랑 다르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우리는 연애를 이어갔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한 후에야 정식으로 엄마를 찾아갔어요. 이미 사귄 지 7년이 넘은 터라 엄마도 딱히 반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희 사이를 일찍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아버님이 그러셨다더라고요. 머리 큰 자식, 부모가 말린다고 이제 와서 헤어질 것도 아닌데 괜히 새로 들이는 사랑 가슴에 못질까지 할 필요 있겠냐고요. 그동안 상처도 많이 받고 자랐을 텐데 우리라도 보다듬어 주어야 한다시며 오히려 제 남편한테 잘하라고 하셨었다네요. 어릴 때 친구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고 자랐던 저로서는 아버님의 따뜻한 말씀에 울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님은 마치 제가 그동안 못 받고 자란 아빠의 정을 대신 주려고 하셨는지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제게 손편지도 자주 보내주시고 제 생일 때는 물론 매달 용돈도 주셨어요.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됐지만 그 마음은 억만금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나가 내가 말이다. TV에서 홈쇼핑을 보다가 너한테 딱 어울릴 만한 구두를 봤어. 그래서 말인데 너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아버님도 참 뭘 저까지 챙겨주세요. 그냥 아버님 거 사시는세요. 아니면 어머님 거 사드리시든가요. 에이,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인데 내가 딱 너한테 주고 싶어 그러잖니. 한 240이면 될까? 뭐? 235?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발도 조그마하네. 알았다. 그럼 그걸로 주문하마. 아버님은 길을 가다가 예쁜 핀을 봐도 제 생각을 해주시고 홈쇼핑에서 예쁜 구두를 봐도 제 생각을 해주셨어요. 유별난 며느리 사랑에 시어머니께서 샘을 내실 정도였죠. 안타까운 건 그런 아버님과 오래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시집오고 3년째 접어들던 해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자꾸 소화도 안 된다고 하시고 살도 많이 빠지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대장암 판정을 받고 며칠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직 아버님과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은 터라 장례식 내내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님이나 아들인 남편과 시동생보다도 제가 더 많이 울자 어머님이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네 남편이 죽은 줄 알겠다. 그 정도 하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눈물 그쳐. 어디 원 남사스러워서. 기어이 어머님께 한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이제는 제 편을 들어줄 아버님이 없다는 사실에 아버님과의 이별이 한층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장례식 마지막 밤, 아버님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데 입구 신발장에 놓인 제 구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님이 홈쇼핑에서 사주신 구두였어요. 신발을 선물하면 이별을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후로도 그 구두를 신을 때마다 아버님이 떠올라서 한동안 그 구두를 신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듬해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맏며느리는 마음에 안 차는 사람을 들여서 내심 불만이었던 어머님은 이제야 당신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를 들이게 됐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동서는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모 산부인과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는데 연봉이 자그마치 1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이 재력가셔서 어릴 때부터 아쉬울 거 없이 다 누리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국간에서 임신난다고 시어머니께서도 선물이며 용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자연히 시어머님 사랑은 동서한테 갈 밖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대신 저는 시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이 동서를 편애하시는 것도 참을 수 있었는데 매번 동서가 참고 있는 저를 건들지 뭐해요.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라서 다들 시댁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반차를 내고 미리 시댁에 와서 생신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퇴근길에 딸아이를 학원에서 데려오기로 한 참이었죠. 시동생은 퇴근 후 동서랑 시댁으로 바로 오기로 했고요. 그런데 길이 엇갈렸는지 동서가 먼저 왔더라고요. 때마침 어머님은 제가 사간 원피스를 입어보고 계셨는데 동서가 그걸 보고는 대뜸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이 옷 어머님이 직접 사신 거예요? 이거? 이건 큰애가 생일 선물로 사온 건데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 형님이 사온 거구나. 요즘에 누가 이런 구닥다리 브랜드를 입는다고. 형님도 참. 아무리 보는 눈이 없어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이런 걸 사드렸대요. 어머님, 그 옷 벗으시고 저랑 같이 백화점에 가요. 제가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드릴게요.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제 욕해요. 어머님한테 이런 거지 같은 옷 걸치게 했다고요. 어서 가요, 어머님. 형님, 저 어머님이랑 백화점 좀 다녀올게요. 음식 준비는 형님 혼자 할 수 있죠? 웬일로 일찍 왔길래 생신상 차리는 거라도 도우려나 보다 했더니 저러고 어머님을 끌고 나가네요. 일하기 싫어서 나갈 거면 조용히 나갈 것이지. 기껏 사람이 사온 선물을. 뭐? 거지 같은 옷? 아, 정말 생각 같아선 동서 입에 행주를 콱 쳐박아 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참을 인색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마음속으로 참을 인자만 연신 그려댔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호기롭게 어머님을 모시고 나갔던 동서가 결국 옷 한 벌 못 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백화점 명품 매장에 어머님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었거든요. 결국 그날 밤 어머님은 제가 사드린 원피스를 입고 생신상을 받게 되셨어요. 살면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동서는 툭하면 제 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고 어머님은 그런 동서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부추기기 일쑤였죠.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저희 딸과 동선의 아들을 비교하기 바쁘셨고요. 확실히 똑똑한 엄마는 다르다면서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낸 동서를 어찌나 칭찬하던지 누구는 영어 유치원에 보낼 줄 몰라서 안 보냈나요?
원비가 어지간한 대학 등록금만큼 나오는 데를 우리 형편에 어떻게 보내요? 안 그래도 딸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제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는 바람에 남편 외벌이로 사느라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애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3년 전 남편마저 정리해고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자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살았으면 이제는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 일할 일자리 하나 구해왔다. 이것도 작은 애가 너 생각해서 특별히 얻어준 자리야. 고마운 줄 알고 열심히 일해. 어머님은 전화번호 하나를 던져주시고는 연락해보라고 하셨어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빠듯한 판에 이거저거 가릴 것 없던 저는 그날 오후 어머님이 주신 연락처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묻지도 않고 제 나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40대라고 했더니 무척 반기면서 당장 내일부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맡게 될 업무가 뭐냐고 물었더니 내일 출근해 보면 안다고 병원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 동서가 일하는 병원이었더라고요. 병원에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사회생활이라고는 사무직밖에는 안 해봤는데 혹시 업무과에서 일하게 되는 건가? 아무튼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튿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맡게 된 업무가 글쎄 병원 청소 일이지 뭐예요. 그래서 딴 거 안 물어보고 나이를 물었던 거더라고요. 가봤더니 용역업체 담당자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일이 비록 청소 일이기는 해도 일도 힘들지 않고 야근 없지 상사 터치 없지 이보다 편한 일이 없어요. 게다가 이 병원은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싹 해놔서 청소하기도 편하고 좋다니까요. 아주머니가 아주 운이 좋으신 겁니다. 이런 자리 쉽게 안 나요. 솔직히 직업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맡게 된 일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더불어 이 일을 소개시켜준 동서한테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의사로 있는 병원에 손윗사람을 청소 직원으로 일하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곱게만 보이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동조한 어머님도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못하겠다고 돌아설까도 생각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대부분은 은행 대출금을 갚느라 써버렸고 남은 돈으로는 딸아이 2학기 등록금을 내면 끝날 상황이었거든요. 남편도 구직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40이 넘은 경력직을 받아줄 회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있는 직원도 내보내는 마당에 말이죠. 그래서 일단 생활비 벌 생각만 하자 생각하고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넘게 이어져 갔죠. 막상 해보니 내 몸 움직여서 돈 버는 일이 꽤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산부인과라 그런지 아이들 울음소리도 들리고 난임으로 고생했던 부부가 임신 진단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서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어요. 어렵게 가진 아이를 유산해서
시리에 빠진 부부. 자연분만 중에 산모가 잘못돼서 순식간에 아내를 잃게 된 남편들도 있었고, 병원 안에 인간사의 희노애락이 다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도 병원 생활에도 익숙해지다 보니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동서에 대한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병원에서도 평판이 엉망이더라고요. 특히 간호사들한테는 최악의 의사로 꼽히곤 했어요. 자기 실수도 늘 간호사한테 떠넘기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너무 성의 없다는 게 이유였죠. 그렇다 보니 병원에서 내가 동서랑 가족이라는 걸 밝히지 못했어요. 제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 병원 의사인 동서가 여기서 청소일 하는 저랑 동서지간이라는 게 밝혀지면 동서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병원에서 동서랑 마주칠 일도 없어서 딱히 곤란한 상황은 없었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의사라고 해서 다들 저희 동서처럼 권위의식에 빠져 사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병원장쯤 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라면 청소이라는 저 같은 사람은 무시할 법한데도 이 병원 원장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매번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고, 주머니에 간식이 있을 때면 서슴없이 꺼내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의사들도 아닌 병원장님과는 많이 친해지게 되었죠. 한 번은 병원장님이 웬 백발 신사랑 같이 계시길래 인사를 했더니 그 신사분께 저를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아, 이사장님, 이분이 제가 말했던 그분입니다. 어때요? 이사장님이랑 묘하게 닮았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윤진희 씨가 이사장님 숨겨진 딸인 줄 알 겁니다. 그러자 이사장님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사장님을 본 건 처음인데도 눈빛이 너무도 익숙하고 따뜻한 게 가슴 한켠이 찌릿하더라고요. 원장님도 참, 이분 아버님이 들으시면 화내실 텐데 그런 농담을 다 하십니까? 초면에 신뢰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이랑 닮았다고 하니까 기분 좋은걸요. 멋지고 잘생기셨잖아요. 저는 유복녀로 자라서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이사장님처럼 멋진 분이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을 끝으로 목례를 하고 돌아서는데 괜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몇 마디 걸어줬다고 쓸데없는 소리까지 한 게 괜히 마음에 걸렸거든요. 얼마 뒤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셨길래 마침 그때 일이 떠올라 엄마한테 병원 이사장님 얘기를 했어요. 엄마, 글쎄 내가 일하는 병원 이사장님이 나랑 많이 닮은 거 있지? 원장님이 나보고 이사장님 숨겨진 딸 아니냐고 농담까지 하셨다니까. 근데 내가 봐도 진짜 많이 닮았더라고. 말을 뱉자마자 저는 아차 싶었어요. 엄마한테는 제가 병원에서 청소일 한다는 걸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엄마 표정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속이 상해 그러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병원 이름이 뭐야? 혹시 땡땡 산부인과니?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 이름이 혹시 권상준 맞아? 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혹시나 그 병원에서 나왔어? 그러자 엄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는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난 엄마는 그동안 제게 감추고 있던 제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이사장이 바로 제 친부라는 사실도 말해주었죠. 처음엔 헛웃음만 났어요. 이건 뭐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고 내 인생에 이런 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하지만 엄마 표정을 보니 장난 같지는 않아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사장님을 찾아가 당신이 내 아빠가 맞냐고 물을 수는 없었어요. 이미 이사장님은 가정이 있으실 테고 이제 와서 엄마랑 제가 나타났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테니까요. 게다가 제 꼴이 너무 한심하게만 느껴져서 도저히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아빠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병원장님도 피해 다니고 병원에 이사장님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화장실로 숨곤 했죠.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저희 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 몰래 병원장님을 통해 아빠를 만났더라고요. 이사장님실에서 엄마와 아빠가 재회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해 청소를 했어요. 일을 마치고 막 옷을 갈아입고 로비로 나왔는데 마침 동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고요. 순간 병원이라는 사실도 깜빡하고 동서 옷소매를 잡았어요. 동서, 지금 퇴근해? 제 딴에는 반가운 마음에 한 행동이었는데 동서가 자기 옷소매를 잡은 제 손을 보더니 신경질적으로 확 뿌리치며 그러는 거예요. 뭐야 더럽게. 화장실 청소한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청소부면 청소나 할 것이지 어디 감히 의사 몸에 손을 대냐고. 같은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가 동급인 줄 알아? 그 말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사람들과 로비에 있던 사람들 시선이 전부 저한테 쏠렸어요. 순간 너무 창피해서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도 동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작정한 듯 제 자존심을 밟아댔어요. 들고 있던 백으로 저를 밀쳐대며 말이죠. 이보세요, 윤진희 씨. 여기는 집이 아니라 직장입니다. 당신은 이 병원 청소부고 나는 이 병원 의사라고요. 그렇게 사리분별 못해서 어디 사회생활 하겠습니까?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손으로 내 몸에 손대면 당신 당장 잘라버릴 테니까 각오하세요. 불쌍해서 일자리 구해줬더니 어디서 엉기려들어 거지 같은 게. 그때였어요. 누군가 동서의 뺨을 세차게 쳐버렸죠. 어찌나 세게 쳤는지 동서가 얼굴이 휙 돌아갈 정도였어요. 놀라서 쳐다보더니 저희 엄마가 불같이 벌건 얼굴로 씩씩대고 서 있더라고요. 뭐? 거지 같아? 너 따위로 인성도 덜 돼먹은 게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해? 네가 의사면 의사지 왜 사람 무시하냐고. 당장 내 딸한테 사과 안 해? 그러자 동서가 눈에 불을 켜고 소리쳤어요. 이건 뭐야? 아주 쌍으로 지랄들이네. 이보세요.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아? 거지 같은 당신 딸내미가 내 몸에 손댄 것도 모자라 감히 내 뺨을 쳐? 하, 어이없어서 정말.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잡상이들 안 내쫓고 의사인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당신들 월급 받고 그따위로 일할 거야? 동서가 길길이 날뛰자 보안 직원들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선뜻 저랑 엄마한테 어쩌지는 못하더라고요. 엄마 뒤에
이 병원 이사장인 저희 아빠와 병원장이 서 계셨거든요. 병원장은 보안 직원을 돌려보내곤 동서한테 말했어요. 지금 이사장님 따님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사모님과 따님한테 사과하세요. 그 말에 동서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이 커졌어요. 그런 동서를 말없이 노려보던 아빠는 조용히 입을 떼셨어요. 보아하니 내 병원 의사인 것 같은데 원장님이 사람을 잘못 뽑았네요. 의술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상이 덜 돼먹은 사람이 내 병원에서 일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병원 직원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구는 사람이 환자들한테는 차라리 만무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보세요. 당신이 의사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건 청소부건 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인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딸아이 아빠로서 하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 더러운 낯짝 들고 당장 내 병원에서 나가. 한 번만 더 내 병원에 발들었다가는 이 바닥에서 영영 일 못하게 해줄 테니까 다 들었으면 당장 꺼져.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하던 동서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며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병원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어요. 해고 사유는 저에 대한 얘기는 없이 그동안 환자들과 간호사들한테 들어온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과 의료 미스에 대한 내용뿐이었지만 딱 이 시기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건 누가 봐도 저와 관계된 일이라는 게 뻔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일을 트집 잡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생사조차 몰랐던 아빠와 마흔이 훌쩍 넘어서 만나게 된 저는 그간 못 나눈 부녀지간의 정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아빠는 10여 년 전에 이혼을 하시고 혼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과 함께 살기를 바라셨어요. 전부인과 사이에서 자식이 없던 터라 하나뿐인 자식인 제게 더 마음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야 아빠랑 같이 살게 되면 좋긴 하지만 남편과 딸 의사도 중요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제 아빠를 설득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뒤늦게 아빠랑 함께 살게 되었죠. 제 남편은 졸지에 대일사위 노릇을 하게 되었고요. 아빠는 이 모든 일을 성사시켜준 제 딸아이한테 선물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유학은 꿈도 못 꾸고 있던 딸아이는 좋아서 방방 뛰더라고요. 하지만 뜻밖에도 저희 엄마는 아빠와 재결합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고 엄마한테는 10년 넘게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유였죠. 지나간 사랑은 지나간 사랑대로 두는 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엄마 말에 따라 아빠도 그 뜻을 따르기로 하셨어요. 21살 나이에 딸을 키우겠다고 홀로 세상과 맞서던 멋진 우리 엄마는 역시나 끝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엄마처럼 멋진 엄마, 멋진 아내, 그리고 멋진 딸이 되도록 노력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행운이 가득가득 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